그 죽음의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비탄이 뒤섞여 떠돌았다. 조정이 또 한 번 왕족을 죽였다고 하네. 피를 보아야만 권력이 지켜진다니 참으로 암담하구나. 능창군의 죽음을 보고받은 광해군은 침전에 홀로 앉아 어딘가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여러 번 피를 봐온 그였지만 능창군 역시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나는 이 왕자를 위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더해야 하는가? 이 모든 피가 과연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 손으로 뿌린 핏빛이 나를 삼켜버릴 것인가? 그는 과거 자신을 보좌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사라진 자들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렸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을 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선 온전한 자비도 후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능창군은 훗날 왕위에 오른 능양군 인조의 동생이었다. 이 사건은 비극으로 종결된 듯 보였으나 사실은 광해군 정권을 서서히 흔드는 불씨로 남아 있었다. 능양군은 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광해군과 대북파의 권력 행보를 더욱 부정하게 되었고 반정을 준비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능창군의 죽음은 광해군 체제가 잔인하고 부당했다라는 서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었다. 피로 세운 왕자는 흔들림 없이 버티기 어려운 법이었다. 1615년에 신경이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능창군까지 희생시키는 이 사건은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하던 광해군 치세의 잔혹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고변으로 시작된 영모 사건은 사실 진실 여부가 모호했음에도 숙청의 필요성을 논리 삼아 마치 거대한 사실인 양 포장되었다. 결국 역사의 뒤향일에는 피의 흔적만이 진하게 남았다. 누군가는 반역자로, 누군가는 어린 왕족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잔혹한 군주로 기록되었을 뿐 진실은 훗날 알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조선 왕조의 어딘가에는 망령처럼 떠도는 비명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영모를 꾀했는가? 혹은 단지 권력의 칼이 필요했던 핑곗거리였던가? 그 물음은 끝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칠흑 같은 밤하늘에 사라져 갔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세기 초, 조선의 북방은 여전히 불안했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세력을 넓혀가며 국경지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경 방어의 책임을 맡은 이괄은 밤낮 없이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괄은 눈 덮인 변방의 성곽 위를 천천히 거닐었다. 성곽 너머 광야에는 가끔씩 불어닥치는 칼바람이 그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 차운 기운에도 이괄의 시선에는 군주의 땅을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어렸다. 장군 후금 쪽에서 또다시 말 젖을 솟아라 부르는 자들이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병사가 다급히 올라와 보고했다. 이괄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은 말과 활을 주무기처럼 쓰는 자들이다. 방심은 금물이니 초소를 더욱 강화하라. 그가 병사들을 지휘하는 모습엔 망설임이 없었다. 후금 기마병이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이괄은 북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였다. 이괄이 북방에서 쌓은 공은 차츰 조정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후금이 감히 대규모 침공을 주저하게 만드는 배경에는 이괄 장군의 날카로운 전략과 강인한 부대 통솔력,
이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돌았다. 그러나 북방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날씨는 혹독했고 병사들은 늘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이괄은 병사들에게 직접 식량과 무기 보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너희는 내가 사는 힘이고 나는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괄이 병사를 모아놓고 한 말은 북방 군영에 퍼져 있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다. 국경을 뚫려버리면 다시금 전쟁의 포화가 번질 테니 말이다. 얼마 뒤 광해군의 명으로 한 관리가 북방에 파견되었다. 이괄의 군사 준비 상황과 변방 방어 태세를 실사하러 온 것이었다. 젊은 시절 광해군 또한 임진왜란 중 전쟁을 이끌며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유능한 무장들을 중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파견 나온 관리는 이괄의 진영을 돌아본 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곳 군영은 항상 정갈하고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요. 이괄 장군께서 북방 방어에 큰 공을 세우는 이유를 알 것 같소. 이괄은 딱딱한 예법을 생략하고 겸손하게 대꾸했다. 단지 제 몫의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북방 방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책무이니까요. 곧이어 이 관리는 광해군에게 이괄의 활약과 성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이괄에게는 북방의 실질적 총책임자라는 명예로운 평가가 내려졌다. 그 이름은 조정에 더욱 크게 알려졌다. 그러나 명예가 커질수록 시기와 의심도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광해군 말기 조정은 갈수록 파벌 싸움이 격화되고 있었다. 대북파와 소북파, 서인과 남인 등 당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방에서 수만 병력을 거느린 무장은 자연히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되기 쉬웠다. 이괄은 북방에서 전장만 눈앞에 두고 살아왔기에 궁궐 내부의 복잡한 당쟁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군사들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다. 조정에서 장군을 견제하려 한다더라. 장군이 북방에서 병력을 움직여 중앙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세력이 있대. 이괄은 처음엔 웃어넘겼다. 자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무장이거늘 어찌 반란을 꾀하겠는가. 그러나 소문은 점차 커져만 갔고 때때로 궁에서 날아오는 공문들에는 미묘한 의심의 기운이 묻어났다. 광해군은 서자로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줄곧 반대 세력과 싸워왔다. 외교 내정 파벌 문제가 겹쳐 조정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방 문제만큼은 늘 발등에 불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이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광해군은 이이첨 등 대북파 핵심들과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괄이 북방에서 꽤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오. 만에 하나 그가 불온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조정은 또 한 차례의 소란을 겪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퉁이를 톡톡 두드리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괄은 국경을 수호하는 무장이니 그가 반정을 도모할 이유는 없을 터. 다만 혹시라도 누군가 그를 부추기면 어찌 될지 모른다. 광해군은 이괄을 쉽게 의심하고 싶진 않았으나 이미 여러 차례 역모와 모반에 시달린 터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과연 저 무장을 믿어도 될까? 이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편 북방의 군영에서 이괄은
점차 괴로움을 느꼈다. 일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적을 막으며 싸울 준비를 하는 삶이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괄이 중앙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다시금 귀에 들어올 때면 그는 분노와 허탈감에 시달렸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추운 북방에 있단 말인가? 이괄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다. 부하 장수들이 그를 다독였다. 장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정에 충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당치 않은 의심을 받더라도 우리 정당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말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이괄의 가슴 한편에는 어쩔 수 없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조국을 지키는 장수일 뿐인데 왜 정치는 나를 자꾸 끌어들일까? 결국 이괄은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이 북방에서 어떤 식으로 병력을 운용하고 후금에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충심을 표명했다. 문장 한 줄 한 줄에 그의 진심과 억울함이 묻어났다. 신은 북방의 백성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오직 전하의 안위를 위해 일하고 있사옵니다. 변방이 안정되어야 이 나라가 편안할 것이오니 신의 충심을 의심치 말아 주소서. 이 상소는 광해군에게도 조정의 다른 세력에게도 전해졌다. 대다수는 이괄 장군이 충성스럽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권위를 과시한다는 곡해를 하기도 했다. 조정 내부 파벌 간 다툼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후금과의 외교 문제까지 얽히면서 광해군 정권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러자 무력을 보유한 무장들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괄이 정말 조정의 칼을 겨눌 수도 있다. 아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장수다. 이런 상반된 말들이 공공연히 오갔다. 이괄은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언젠가 불온한 마음을 품을지 모르는 무장으로서 저울질되고 있었다. 어느 겨울 흰눈이 펑펑 내려 변방이 모두 희게 뒤덮였다. 이괄은 성곽을 지키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결코 이 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 내가 지킨 국경은 나의 공명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땀 어린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날아온 공문은 그에게 편치 않은 소식을 전했다. 어딘가 모르게 군사동원 실태를 재차 상세히 보고하라는 문구가 마치 그를 감시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멀리 남쪽을 향해 아련히 눈길을 돌린 이괄은 그저 북방의 바람에 한숨을 흘릴 뿐이었다. 이로써 이괄은 북방 방어의 핵심 무장이자 광해군이 중용했지만 동시에 의심의 대상이 된 장수라는 이중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가 국경을 지킬 때마다 쌓인 공은 분명했다. 하지만 파벌 싸움과 권력, 암투 속에서 그는 점차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려갔다. 얼어붙은 바람이 부는 변방 성곽 위에서 이괄은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정치적 풍랑을 예감했다. 나는 검을 들어 외적을 막을 수 있지만 궁궐 안의 칼날은 어찌 피해야 한단 말인가. 이 괴로움이 그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그 운명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먼 훗날 그는 또 다른 대사건, 곧 인조반정과 자신의 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명과 암이 교차하는 길을 걷게 될 줄은 이 시점에서는 미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인조의 반정이 성공했다. 서궁의 문이 열린 날 하늘은 먹빛 구름을 몰아와
궁정의 돌마당 위에 음산한 그늘을 드리웠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이 왕위에 오르며 궁궐 안팎은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후폭풍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갇혀 지내던 임목대비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눈가에는 말 못할 상흔이 어른거렸다. 대비마마. 인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지금까지 마마께서 겪으신 아픔을 생각하면 소신은 그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마마의 존호를 돌려드릴 것이니 부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거두어 주십시오. 임목대비는 미묘한 침묵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눈동자는 차가운 비통함이 맺혀 있었다. 권력의 파도가 그녀를 밀어내고 다시 끌어올리는 와중에 대비는 오직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다. 왕이 된 인조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지만 더 깊은 곳에선 이미 새 시대를 위한 피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궁 안의 공기는 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조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두 명의 중신 정인홍과 이이첨이 끌려와 무릎 꿇고 있었다. 그들은 광해군 치하에서 대북파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수많은 음모와 권력 장악에 힘을 쏟아온 자들이었다. 이제는 그들 앞에 허다한 자객의 칼을 대신한 법전과 의금부의 장정들이 서 있었다. 대북파를 완전히 도려내라. 인조의 목소리는 낮으나 또렷했다. 어전 밖으로 바람이 불어들며 서늘한 기류가 신하들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정인홍, 이이첨, 너희는 광해군과 손잡고 이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어찌 변명할 것인가. 정인홍은 입술을 깨물며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켰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나를 역적이라 부를지라도 후대는 언젠가 진실을 기억할 것입니다.